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오늘은 두 권인데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튼. 요 두 책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요 사실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에 파이돈까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뭐 악법부터 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소크라테스의 변명보다는 주로 크리튼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튼을 같이 읽어야지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도 넉넉하게 실어놨지만 이제 본문보다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하나 보죠. 자, 이 그림은 그리스에서 출토된 유적 중에서 도자기에 새겨진 펠로폰네스 전쟁이에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여기 보면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막 전쟁을 하는 부분들, 병장기가 부딪히고 창과 칼로 공격하는 잔인한 장면들이 지금 그려져 있죠.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사전적인 부분은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나이와 스파르타 동맹 사이에 지금 발생한 전쟁입니다. 아테나이와 스파르타 간에 벌어진 내전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함으로써 이 전쟁에 참전한 노병 소크라테스의 운명도 바뀌어요. 자, 이 부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대 그리스에 여러분들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좀 많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솔직히는요, 그 신화를 별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는 글쎄요, 좀 너무 좀 19금도 많고, 또 그 19금의 어떤 뭐 질투나 탐욕이나 애욕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뭐 인간을 뭐라고 해야 되나, 도덕적 또는 뭐 흥미롭게 이해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술적인 내용에 치우쳐져 있어서 저는 신화보다 그리스 로마의 저작 중에서 월등히 높게 치는 것이 이러한 소크라테스에 대한 플라톤의 저작이라든지 내지는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작품이에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정말 감탄할 만큼 멋진 역사서입니다. 그 책이 2000년 이전에 2500년 전에 지어졌던 거,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아테나이의 장군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놀랍도록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냉정하게 만들어진 글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꼭 나중에 일독을 꼭 권해드리는 책이죠. 길지만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있었던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 수업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인터넷 같은 걸 서핑을 했을 때 너무 좀 오해거나 표피적이거나 희한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수정할 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아테나이의 어떤 아테네의 스파르타와 싸움이 일어나서 뭐 스파르타가 이겼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테나이가 좀 문명이 발달하고 스파르타가 왜 우리가 스파르타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강했지만 좀 도덕성은 좀 결핍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투키디데스 본인조차 아테나이가 수많은 동맹을 미끼로 해서 이 전쟁을 정말 참혹하게 끌고 간 부분을 가감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자세한 부분은 설명하기가 그렇고 이 전쟁 자체가 이제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 그리스의 폴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이것들이 성립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좋게 보자면 아테나이는 그리스의 어떤 상징적인 폴리스가 되고 수많은 해상 식민지를 거느리게 돼요. 그런데 나쁘게 보자면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폴리스 우두머리가 됩니다. 어느 나라 전 대통령 있잖아요. 딱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을 빙자해서 돈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딱 닮았죠? 그래서 무리한 돈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아요. 자신의 동맹을 구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부하면 그냥 참살시켜버리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렇게 심한 전면전으로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스파르타가 육전이 강하다고 해도 아테나이가 월등히 강한 해군과 세계적인 식민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중국과 미국의 싸움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테나이는
윤리적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염병이 엄청나게 창궐을 해요, 아테네. 그래서 아테나의 지도자인 페리클레스, 여러분들 잘 아는 페리클레스조차 그 전염병으로 사망을 해버리죠. 그래서 초반에 승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중간이 전쟁이 쉬다가 나중에 해상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스파르타는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많은 폴리스들이 아테나에서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시실리 원정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주 장군이었는 알키비데스 같은 사람이 아예 무리한 그 반역자라는 소리 때문에 제1장군이 스파르타에 투항을 해버리는 그런 내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끊임없는 내분이 결국 아테나이를 서서히 침몰시키게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하고까지 손을 잡은 스파르타한테 이겨낼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아테나이를 서서히 붕괴시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는 뭐 물론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성벽을 전부 다 공개해서 수비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굴욕을 겪게 됐지만 그래도 아테네가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그 뒤에 아테네에서는 스파르타의 어떤 조종을 받는 참주들이 독재자죠. 티라니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짓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재 이러면은 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지게 된 게 이 참주 30명의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은 이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도 항상 민주주의 또는 민주당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좀 파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파퓰리즘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이때 이 부분들이 내세운 게 반스파르타였어요. 즉 우리가 굴욕적인 협상은 했지만 우리가 스파르타에게 이대로 당할 수 없다. 특히 아테네는 문명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스파르타처럼 군사력만 있는 존재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 수 없다. 그래서 스파르타와의 동맹을 깨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주목을 받게 돼요. 자, 일단 소크라테스로 다시 돌아오면은 소크라테스는 제 기억으로는 3번 전쟁에 참여를 해요. 펠로폰네소 전쟁이 간헐적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키가 작았지만 아주 몸이 단단하고 싸움을 잘하는 몸이 탄탄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얼마든지 군인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무를 다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이가 50이 넘어까지 군대에 참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군대를 가보니까 소크라테스는 보지 못할 광경을 봐요. 왜냐하면 당시의 폴리스에서는 특히 아테나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를 치는 것이 페르시아나 이집트와 다른 우리 그리스만의 자부심이다. 우리 헬레나만의 자부심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까마귀들이 시신을 뜯어먹게 방치하고 그래서 이런 지옥을 맛본 이런 지옥도 없다라고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 전쟁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전쟁의 참화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전쟁을 이익을 빙자해서 전쟁을 함부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파퓰리스트들, 민주주의자들이 아맘리에 다시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에게 다시 생각할 것을 가르칩니다. 원래 소크라테스는 본인 스스로 쓴 글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글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이 입으로 하는 말로 인간의 지성이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이 충분히 더 깊이 있는 이성을 전달하는 또는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파이드로스 이런 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의 현자, 어진자 또는 철학하는 자로만 후대에 존재하게 됐고 소크라테스의 목소리는 다 제자인 플라톤에 의해서 기술이 됩니다. 젊을 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델포이의 신전에서 자신의 삶을
바꾼 경구를 봐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이제 나는 뭔가 뭘 모르는 거구나. 나는 잘 모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 아테네에서 많은 진리를 설파하던 사람들은 소피스트, 즉 논변수사, 그러니까 웅변술가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되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포이의 신전의 신탁을 들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가깝게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아주 첨단 문명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뭘 봐서 어떻게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접근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점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한테 끼치는 좋은 점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갖는 나쁜 점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지적이든 윤리적이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든 자연 철학자든 그 전까지의 그리스의 학자들이 주로 어떤 대상을 논하거나 그냥 궤변 같은 것들을 말장난을 했다면 소크라테스는 빼박인 거예요. 너 자신의 문제, 윤리의 문제, 실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서양 철학의 탄생을 알린 사람이라고 보죠. 자, 그런데 다시 시대로 돌아오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맘리에 이 파퓰리스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소크라테스의 수많은 정적들이 수많은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소크라테스를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결국 그 스파르타와의 어떤 협상 문제와 관련해서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은 귀족이 반역을 저질렀다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소크라테스를 가만 놔두지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많은 정적의 공격 대상이 되는데 알키비아데스와 참주의 동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즉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나이를 배신하고 스파르타로 항복해버린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아테나이의 군대의 어떤 비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는 아주 때려 죽일 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참주 역시 스파르타에 의해서 조종당한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둘 다 지금 스파르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스파르타와의 협상을 도모한다. 굴욕적인 협상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소크라테스의 그 스파르타에 대한 굴욕적인 협상이 아니라 더 이상 전쟁으로 아테나이의 시민들의 희생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하면 사람이 까치밥이 되지 까마귀밥이 되지 장례조차 지르지 못하는 비극 속에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신에 대한 불경과 젊은이에 대한 타락을 근거로 피소되어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유명 그림 하나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의 왼편에 보면 자, 이 그림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면 이게 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작품인데 이 그림에 제일 왼쪽 구석 있죠. 제일 왼쪽 구석에 자그마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티페입니다. 크산티페가 악차의 상징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들어서 크산티페와 결혼을 했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부인과 자식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가정적인 남성이었죠. 그리고 자기가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떠들고 놀고 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사역을 받았으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크산티페는 소크라테스보다 상당히 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산티페는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7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자, 중앙을 보시면 이 사역을 받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전다라는 사람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요 전다라는 독은 당근즙에다가 독을 탄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첫째, 몸이 70인데 몸이 좋죠? 물론 소크라테스는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가 왜 이렇게 그렸냐?
아까 얘기했죠. 54세의 나이로도 전쟁에 참여할 만큼 근육질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가 되어도 그 몸의 신체의 강건함은 아마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을 건데 다리는 되게 짧습니다. 그죠? 예, 짝달막 했대요. 그 다음에 손으로 지금 약간 미국식 욕 같은 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죠. 이거는 나중에 파이론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영혼 불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비록 죽어도 내 영혼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다리에 손을 얹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 크리튼입니다. 크리튼은 소크라테스의 친구고 뭐 돈이 많은 재력가 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친구인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해서 망명을 하자라고 했지만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걸 보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졸고 있는 할아버지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인데 이 플라톤은 당시에 20대였거든요. 왜냐하면 플라톤의 국가가 나온 게 플라톤이 스승이 사약을 받고 지중해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고 난 30년 뒤에 플라톤의 본격적인 저작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으로 치면 새파란 청년인데 할아버지처럼 지금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시공간을 좀 이렇게 다르게 당긴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을 할아버지로 그려놓은 거는 이제 나중에 저작을 쓸 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크리튼을 기술할 때 플라톤처럼 지금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이 루이 다비드,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뉴욕의 메트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죠. 뉴욕 가면 이런 거 꼭 챙겨 보십시오. 자,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하고 신을 불경하게 만들었다라는 조건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변명이라는 말이 맞는데 요새 우리는 변명을 좀 너무 부정적으로 써서 변론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이 변론이 보면 자, 자신을 따르는 젊은이로부터 가르침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저 돈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타락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타락의 여부를 법정에서 어떻게 가리냐라는 거죠. 그죠? 아주 논리 정교하죠. 법이 자신을 개별적으로 불러 가르치거나 충고해 줄 경우 내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내가 본의 아니게 하는 짓이라면 당연히 그만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잘못된 일이었으면 그만뒀을 건데 내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도 불분명하고 나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그 젊은이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북한 정말 살 때 못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북한 되게 괜찮잖아. 그래서 북한과 관련된 나쁜 짓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너 어쩌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강의를 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강의를 한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둘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보면 배심원은 280대 220으로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차는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30만 저쪽으로 갔으면 나는 무죄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들은 소크라테스를 사형시켜 줄 것을 요구한 데 반해 배심원들은 납득할 수준의 벌금형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차 변론에서 이게 사태가 좀 악화돼요. 왜냐하면 이제 2차 변론에 가면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주장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고의적인 해를 끼친 바 없다는 점을 확신하나 배심원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벌금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심원들은 나는 벌금을 낼 재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대놓고 배짜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경악을 한 배심원들이 또한 이제 추방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현재 방식의 교육을 멈출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멈출 수 없으니까 스톱을 시키려면 어떻게 했어요? 죽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2차 변론은 배심원들이 360대 140으로 사형을 판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니까 일단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한 재판이 있으니까 묵묵무답으로 말하면서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자신을 철저하게 증명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낼 돈도 없으니까
나를 가둘 거면 가두고 죽일 거면 죽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심원들이 그래? 됐잖아? 저 사형시켜.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소크라테스를 처형시키려고 했던 민주주의자 또는 중우 정치, 뭐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인지 여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은 스파르타라는 지역에 대한 굴욕적인 어떤 평화 협상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고 다시 새로운 아테네로 부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이 부분도 인정이 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쨌든 뭐 그것이 뭐 전쟁을 방지하든 목적이든 어쨌든 간에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소크라테스의 행위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서 행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그 떳떳함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떳떳함 같은 것들이죠. 왜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뭐 재판에서 뭐 반성문 이런 거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에요. 재판의 부당성과 비현실성. 이제 부당성은 그런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여, 그대가 침묵을 하고 조용히 지낸다면 추방되어 나가서도 살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말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운데 몇몇 분께 납득시키기가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안 듣겠다는 말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만약 제가 그건 신한테 불복하는 것이고 또한 그 때문에 조용히 지낼 수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께서는 제가 시침이 떼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납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한테 불복이라는 거는 자신의 양심 같은 것들이 되겠죠. 일반 원칙, 델포이의 신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탁, 또 델포이의 신전은 또 한 번 더 예언을 했죠. 가장 지혜로운 자여, 그대 이름은 소크라테스다. 거기에 내 소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내 소명을 지켜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젊은이들을 상대로 강의를 멈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제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한 것은 이거라고, 즉 사람이 훌륭한 상태, 덕이에요. 덕에 관해, 그리고 그 밖의 것들로서 제가 대화를 하며 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캠으로 들어가는 중, 이게 이제 대화법과 삼파법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께 듣게 되시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니 캐묻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는 살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저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더욱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논의하고 그 사람의 무지를 깨우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반박하고 끊임없이 논박하고 끊임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멈출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한 줄, 세 줄쯤 내려가면 제게 돈이 있다면 물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의 돈을 제가 벌금으로 제의하죠. 그러나 실상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부당하고 한쪽으로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못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벌금형을. 자, 이제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하이라이트, 제가 꼽은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잡힌 소크라테스에게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크리톤은 이제 탈옥을 권유를 하죠. 그래서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파멸을 바라는 자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놈들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다. 빨리 도망가서 거기서 아테네를 비판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와 합의한 것이 올바른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안타깝지만 2심을 거쳤고 배심원들의 어떤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제도로서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악법도 법이다.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없어졌는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곡해돼서 나타나게 된 계기죠.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잠깐 짧게 살펴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보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중요한 하이라이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와 법에 대한 어떤 절차적 동의의 문제입니다.
크리텐이 이제 오늘 밤 안으로 도망가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굵게 인쇄된 부분입니다. 아랫부분에.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옳다고 동의하였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 동의를 번복해야 되는가. 요거는 자기 자신에도 묻는 거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봐요. 그 아테나의 지도자들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왜 스파르타와의 합의를 또 쉽게 깨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랬더니 동의한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네. 자,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보게. 우리가 당국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보려 하죠. 몰래 이곳을 빠져나간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자, 이 부분이 제가 밑줄을 치지는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소크라테스가 왜 탈출을 하지 않았느냐라면 1원칙은 자신의 양심에 좀 꺼리낌이 있었겠지만 2원칙은 지금 탈출을 권유하는 크리텐을 포함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도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차원으로 현자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죠. 테스 형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테스 형님이 아니라 테스 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잘 안 된다니까 소크라테스 그렇게 얘기를 해줘. 지금 내가 이곳을 탈출하여 도망치려 했을 때 국법이나 국가가 소크라테스 말해보게 자네는 무엇은 짓을 하려는가? 자네가 하려는 일은 우리 법률과 나라 전체를 자네 마음대로 파멸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에 법에 호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에 호소를 해서 자신이 결판을 냈는데 그걸 거부하고 도망간다는 것은 국가나 법을 파괴하는 행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걸 동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크라테스 그것이 자네와 나 사이의 약속이란 말인가? 국가가 내린 판결은 충실히 지키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자네는 싸움터에서나 법정에서나 그 밖에 어느 곳에서나 조국이 명령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정당성에 조국을 설득해야 되네. 그죠? 요새 이 조국이라는 말이 뭐 이런저런 많이 어디에 오르내리를 썼는데 한참은 이 나라, 폴리스, 이 폴리스에 대한 정체성은 이게 뭐 모던 컨트리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에스닉 어떤 그룹 뭐 약간의 민족적 집단 이런 것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국가의 명령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좀 까맣게 칠한 부분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누구든 우리가 재판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나라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도 이곳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그는 이미 국가가 명하는 것은 무엇이나 따르겠다고 동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겠나. 즉 우리가 우리 땅에 살겠다라고 하면 그 전제가 뭐냐면 이 법을 따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따르겠다고 그 땅에 산 놈이 이제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이해되죠? 도망을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학생들한테. 휴대폰 자주 바꾸는 사람,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 물론 뭐 어쩔 수 없는 이사는 당연하지만 그 다음에 국가나 학교 학적 같은 거 바꾸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사람은 너하고의 신의관계도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압적 방법으로 명령하지 않았고 그것을 준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설득하라는 선택의 자유를 주었네. 하지만 그대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았네. 만일 자네가 자네 계획을 행동에 옮긴다면 소크라테스 그대는 이처럼 여러 죄를 짓는 거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형을 받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갈 때는 수많은 자유를 갖고 있지만 그 형이 고정됐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네는 그때 사형을 받아도 상관없다고 태연스럽게 말하면서 스스로 국외 추방보다 사형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자네는 그때 한 말을 잊어버리고 파렴치하게 탈주하여 국법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행위는 자네가 이 국법에 따라 살기로 동의한 약속을 어기는 것일세.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폴리스의 질서에 동의해야 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놓고 막상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국외로 추방을 함으로써 그 법 자체를 파괴해버리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법의 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도 불만은 많아요. 그죠? 자신이 1심에서 충분히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었던 것을 스스로 약간 사형으로 몰아간 면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성원의 한계이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자네는 그때 한 말을 잊어버리고 파렴치하게 탈주하여 국법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행위는 자네가 이 국법에 따라 살기로 동의한 약속을 어기는 것일세. 그러니 바로 이 점에 대해 먼저 대답해보게. 자네는 우리를 따라 생활해 나가겠다고 행동으로 동의했다고 우리는 주장하네. 이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랬더니 그리트는 물론 인정해야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반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17페이지의 중간에 보면은 우리 국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불의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법에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들의, 아테나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비도덕성에 의해서 희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불의에 대해 보복하고 약속하고 동의한 것을 깨뜨리고 조금 더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자네 자신과 친구들과 조국에 도망간다면 살아있는 동안 자네에 대한 우리의 노여움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죽게 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도망을 가게 되면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에휴 그러니 범죄를 저질렀지.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왜 옛날 가수 중에 어떤 사람이 군대를 안 가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도 못 하는데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참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그 사람이 입국을 하고 말고는 법적인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 저는 기억을 해요. 그때 제가 막 중등부 논술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온갖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한국을 사랑하고 군대를 갈 거고 막 이런 그 쇼잉 오프를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너무 배신감이 컸었거든요. 20년 전이지만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랬으면은 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 너는 그러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않았냐, 뭐 사람이 말을 다 지키자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변론해요. 정말 낮은 수준으로 변론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정말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굳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는 늙은 나이에 3번이나 전쟁에 나갔고 거기서 전쟁의 참상을 겪고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스파르타와의 협상을 깨는 민주주의자들과 협력하지 말아라고 가르쳤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파는 소크라테스에게 불어닥친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죽음에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맞이하면 나는 내 신념을 지킬 수 있지만 이 죽음을 회피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지만 신념을 지킬 수 없죠. 70세의 나이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는 늙지 않아서. 그런데 나도 나이가 들수록 소크라테스의 어떤 행동에 더 많은 지지를 보냅니다. 뭐 선생님 젊을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막 독립운동가, 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막 30대 초반에 폭탄 던져서 죽고 이러면 너무너무 섬뜩한 거예요. 한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다 포기한다는 게.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돼요. 뭐 과연 그럴 용기가 뭐 선뜻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저는 당연히 죽음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본질적인 부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저도 책 읽고 떠드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그 말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 자체가 제 양심에 불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선택은 양심을 지키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어요.